네. 저는 아까 아침에 인사드렸던 이영주고요. 우수 사례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수 사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2019년부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년에 처음 기획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업이나 도시 중심으로 이제 ICT를 접목하는 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막 되게 유망했었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특히 농어촌 중심으로 이렇게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에서 스마트 빌리지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기획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농어촌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이름도 이제 빌리지, 뭐 마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좀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 편의성도 개선하고 또 나아가서 생산성이나 뭐 소득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역에 많이 도입하자라는 게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입니다. 그 추진 체계는 뭐 당연히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고 저희가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광역시도 이제 균특회계로 전환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광역시나 기초시군구 사이에서 지역에 있는 ICT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제가 지침을 마련했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뭐 무슨 정보문화진흥원 이렇게 지역에도 나름 그러니까 그 ICT 전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을 활용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분야를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증대 지원, 두 번째 생활 속 안전 강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생활 편의성 개선, 그다음에 주민 생활 시설 스마트화 지원. 네 가지 분야로 나눠놨고요. 이게 이제 다른 균특회계 사업하고 이제 또는 다른 그 정보화 사업하고 이제 중복이 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 분야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일단 우수 사례는 이 분야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제 선도 사업하고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선도 사업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보시는 사업을 선도 사업이라고 저희가 정했고 확산 사업은 다른 데서 했던 사업 중에 좋은 거를 자기 지역에 가져와서 확산하는 것을 확산 사업이라고 이제 정의했고요. 선도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그 공모 베이스로 할 때는 10억 정도로 비교적 작은 금액,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교적 작은 금액인 1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마찬가지로 10억 정도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 확산 사업은 최대 100억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수 사례 하나 보시고 이걸 가져갈 때 예산을 꼭 그 사업이 10억 들었다고 해서 그냥 10억으로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뭐 지역의 크기나 뭐 사용자 수를 고려했을 때 뭐 한 20억 필요하겠다. 그러면 20억으로 편성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 조건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기초 단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재부가 정한 지침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가 시군구랑 같이 할 경우에는 시도도 이제 이른바 주체, 그러니까 주관 기관, 책임 기관이 될 수 있고요. 보조율은 이 교재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20%였는데 국비 80에 지방 20%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30%로 올리라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킨 건 올해 제출하신 거는 20% 유지하고 내년부터 30%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가서 막 빌었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제출하신 거는 20%로 가고 내년에 30부터는 30%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과 달라진 게 이제 단연도로 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공모 베이스로 할 때는 1년짜리 시범 사업만 했었는데 당연히 보급 확산 사업이 새로 편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단연도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각자 신청하셨던 사업들을 모아보니 저희가 45개 지자체 58개 그리고 지방비 포함해서 790억, 약 8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지금 엄청 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성과가 좋고 그 지역의 공무원분이나 주민들도 좋아했던 과제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맞죠?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제인 낙지입니다. 그 전남 신안에서 2021년에 처음 했고 올해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 신안군에는 우리 충남에도 이제 뻘이 있지만 신안에는 이제 낙지나 이제 각종 뻘에 있는 해양 생물을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뻘이 이제 엄청난 규모로 전남 지역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안군의 가장 큰 고민은 낙지가 워낙 이제 맛있고 국내산 자연산 낙지인 거잖아요. 너무 맛있고 수요가 많아서 어민들이 마구마구 이제 낙지를 잡는 거죠. 뭐 어리거나 성어나 관계없이. 그래서 낙지가 부족하대요. 매년 그 개체량이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방비를 써서 낙지 방류 사업을 한대요. 어린 낙지를 그 별도 시설에서 부화를 시켜서 갯벌에 뿌린대요, 바다에. 그래서 신안군은 매년 5억인가 10억 정도를 들여서 그 돈으로 낙지 방류 사업을 하는데 내가 뿌린 낙지 중에 몇 마리나 갯벌에 잘 정착했고 몇 마리가 잘 살아있고 몇 마리가 성어로 성장을 잘 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게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해양연구소하고 이제 R&D를 계속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올라오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이용해서 그 뻘에 있는 낙지를 세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 계신 어민분들, 그다음에 낙지 전문가, 연구소 분들하고 모여서 이제 뻘 찍은 사진을 보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듭니다. 사람은 드론 조정만 하는 거죠. 드론을 그냥 뻘에 그 모양이랑 이게 다 다르니까 그 빠진 거 없이 정확하게 쭉 스캔하는 것만 사람이 조정을 하고 촬영은 드론에 있는 카메라가 알아서 하고 드론이 들어와서 영상을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순간 AI가 딱 보고 현재 스캔한 뻘에는 낙지가 몇 마리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왼쪽이 이제 드론이 실제 뻘에 날아가서 갯벌에 날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것의 그 사례이고요. 오른쪽이 그 모니터링하는 화면에서 얘가 지금 날면서 이거 낙지 이렇게 지금 지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제 신안군은 뭘 할 수 있냐면 내년에 올해 많이 살아남았을 때 내년 좀 줄일까? 남은 돈으로 다른 거 할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뻘별로 다 분포가 보이니까 어민들한테는 이번 달엔 여기 나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신안군이 이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신청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리를 잘합니다. 라고 한 번 더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승인을 잘 받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자율작업 트랙터입니다. 얘는 이제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트랙터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트랙터입니다. 이게 이제 R&D가 몇 년 동안 R&D가 돼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상용화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직 안 돼 있어서 저희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봤어요. 김해시에. 김해평야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작년에 청주시에서 확산을 하고 있고, 올해 또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자율작업 트랙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이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이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얘가 우리나라는 논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계획 기반으로 개발된 농경지가 아니라 우리는 되게 꾸불꾸불하잖아요. 우리나라 논들이 아무리 평야여도. 그래서 한국형으로 개량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량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이 직사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얘가 가장 적은 기름으로 그러니까 가장 덜 움직이면서 모든 이 논이라고 치면 모든 논을 한번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 경로를 계산하는 게 어려울 거였잖아요. 한국의 논밭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선 상용화가 좀 늦은 거였고요. 뭐 미국은 그냥 직선으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논이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논이 있으면 처음에 그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내 귀퉁이를 찍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입구면 들어가서 여기 한번 찍고 첫 번째 코너 찍고 두 번째 코너 찍고 세 번째 코너 찍은 다음에 자 여기가 코너 4개야 라고 얘한테 딱 입력을 하면 얘가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작업 시작 누르면 얘가 그때부터 가장 덜 움직이면서 즉 기름을 제일 덜 쓰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계산을 한 다음에 알아서 이제 쭉 돕니다. 그럼 이제 밭갈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초정밀 위치 기반으로 스스로 위치를 봐가면서 가기 때문에 한번 쓰고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쓸 때 이 겹치는 구간이 마찬가지로 되게 작아야 기름을 덜 쓸 거잖아요. 덜 움직이고. 이 겹치는 구간이 7cm더라고요. 2021년에 제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 이걸 작동하는 현장에 가서 재봤어요. 정말 7cm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고 7cm만큼 다시 물고 그 땅을 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기술이 좀 올라왔고 정확해졌고 다음은 이제 증평으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이제 드론이랑 자율 작업 트랙터 이제 보셨잖아요. 증평은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자동으로 살포하는 것하고 자율 작업 트랙터를 결합을 한 고도화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게 농약 살포하는 드론이고요. 저게 기지입니다. 베이스. 자동으로 들어가서 농약통 자동 교환되고 배터리 자동 교환되도록 아예 저런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근데 드론이 날아서 이제 가서 농약을 살포하면 센터에서는 이제 그 드론이 현재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지금 드론이 지금 농약을 뿌리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꽤 커요, 쟤는. 아까 그 신안군에 있는 거는 좀 작은데, 신안군 것도 좀 큰 편이었는 게 거기는 바닷바람을 이겨야 돼가지고 좀 큰 거였고, 여기는 더 커요.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소득증대 쪽은 끝났고요. 이제 소득증대가 뭐 이걸 도입해서 정말 막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보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좀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소득이 간접적으로 소득이 증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 속 안전입니다. 안전은 뭐 주로 이제 사람이 손길이 그러니까 우리 그 경찰이나 소방서의 그 안전 요원들이 손길이 못 가는 사각지대 또는 사각 시간을 커버하는 용도로 ICT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올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작물 절도를 막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얘는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 대부분 IoT 센서를 가지고 이제 절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BLE 태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볏짚 같은 거 쌓아놓으면 그 안에 넣어놔가지고 얘가 이동을 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든가 마을 입구에 CCTV를 달아가지고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들어오는지를 뭐 감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초첨단 기술로 우리가 보고 있어 딴 마음 품지 마라고 알려주는 뭐 그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생활편이나 안전성 쪽은 주로 이제 지능형 CCTV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단순히 그냥 그 텍스트 데이터나 그냥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미지 인식이나 동영상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아졌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신안군 드론에서 보셨듯이 실시간 영상을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판정을 해서 이게 뭐다 이렇게 판정 분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는 것도 이제 예천군 같이 이제 기존 센서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지만 주로는 지능형 CCTV를 이용하는 방식이 좀 많이 요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우리 주요 도로에 보면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운전하면서 가다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딱 보면 이제 주요 지역에 딱 보면 여기 쓰레기 많이 버리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데 이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다가 CCTV를 달아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특정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인공지능이 딱 포착을 해서 증적을 딱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후에 그 단속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주요 도로에 CCTV를 하는 방법도 있고, 버스 정류장, 우리 버스 정류장에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이렇게 간이형으로, 얘는 태양열 그 충전을 받아가면서 이제 운영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얘는 뭐 많이는 안 커요. 그냥 제 키보다 조금 큰 이제 그 이동형 바퀴 달린 그 트레이 같은 애로 이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주요 도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이제 예방하고 방지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거제시, 그 경남 거제시입니다. 그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인스타그램 성지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에서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 올리는 장소, 특히 이제 꽃이죠. 꽃 같은 걸 많이 대규모 이제 관광단지를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이제 그 사실은 그 투자를 하고 그 옆에 주차장을 이제 보통 만들죠. 거제시가 제안한 거는 그냥 주차장별로 CCTV 두세 개씩 놔서 CCTV가 현재 몇 대 있는지를 세게 하자. 그래서 똑같아요. 그 지면 학습시키고 이게 차인지 아닌지 빈 곳인지 차가 와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CCTV 그 인공지능한테. 그래서 CCTV 딱 찍고 현재 100대 가능한데 몇 대 주차돼 있는지 지가 센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중앙에 올리면 그 마을 입구에다가 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성군의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플랫폼입니다. 그 장성군 아마 우리 충남이나 충북에서도 하시겠지만 농기계를 이제 그 농민들에게 임대 또는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정부 자산이니까 얘를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몇만 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재고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당 공무원의 수는 뭐 군에 1명.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빌리지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여기는 첨단 기술 아닙니다. 그냥 QR코드입니다. 농기계 처음에 농가에 배치할 때 QR코드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뭐 이제 자산실사 시즌이 오면은 어르신한테 스마트 브로커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실사가 끝나는 거죠. 농기계가 스마트폰을 매개로 우리 지자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성군은 지금 이거 아주 잘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샘플이고요. 올해 진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진안에서는 그 키오스크에 대해서 역발상을 했습니다. 요새 키오스크 진짜 말 많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진짜 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청에서 민원 하나 하려면 이제 1시간, 2시간씩 버스나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모든 뭐 지역이 다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면사무소나 이런 데 키오스크를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민원은. 근데 키오스크를 어르신이 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역발상으로 키오스크를 지능적으로 뭐 키오스크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하지 말고 키오스크를 놓는데 키오스크를 통해서 군청의 공무원을 연결시켜주자. 그냥 화상통화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런 화상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상으로 그 민원은 군청까지 오지 마시고 자기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면사무소 가서 키오스크에서 눌러라. 담당 공무원 눌러라. 그러니까 민원 누르면 담당 공무원 연결돼 있을 거잖아요. 눌러라. 그럼 화상통화 해서 바로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는 거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역발상으로 넣고, 그래도 이제 키오스크는 아까우니까 그 키오스크로 할 수 있는 다른 민원 서비스, 다른 어떤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걸 곁들여 가지고 이제 그 군 행정을 이제 개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하고 있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확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스마트화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 밀착형 생활시설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했던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로당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넣어서 그 코로나 때 왜 경로당에 외부인 들어오는 거 정말 어르신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외부 강사분들이 경로당에 오지 않아도 아주 큰 TV에서 거의 그냥 위화감이 없진 않지만 위화감이 많이 줄은 상태로 그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일단 깔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그 경로당과 지자체의 그 노인복지 관련한 부서가 연결되는 개념이니까 연결된 김에 뭐 건강도 좀 챙겨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하고 유성구에서 했는데 부천시 한번 볼게요. 어르신들도 스마트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하게 즐기기까지 하는데요. 스마트를 배우고 즐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부천시 스마트 나누림 센터. 어르신들이 모여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힙니다. 스마트 나누림 센터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주문법,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며 디지털 문화가 만든 변화에 한 발씩 적응해 갑니다. 여기 스마트한 여가 생활로 행복한 일상을 이게 이제 스마트 경로당 돌아가는 실제 화면입니다. ICT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부천시 스마트 경로당 덕분인데요. 강사는 별도로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이를 45개 경로당으로 라이브 송출. 어르신들은 모니터로 강의를 즐깁니다.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은 하루 평균 400명이 이용할 만큼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웃음 치료가 있는 날, 신나는 음악에 춤추고 노래 부르다 보면 건강과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기 오니까요 너무 좋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같이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도 덜 가고 약도 좀 덜 먹고.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만 생각됐던 스마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 이젠 노년도 스마트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선생님이 45개의 경로당에 동시에 프로그램을 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은 그 경로당별로 가던 거를 한 명이 다 하면은 선생님을 줄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 동일한 선생님을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2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제 ICT를 접목해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선생님들을 쓸 돈이 부족하고 저 경로당이 다 떨어져 있어서 동선 짜다 보면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비는 당연히 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도 그렇고 유성구도 그렇고 제공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입구에 그 건강관리 키오스크를 놓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이른바 출석부를 이제 쓰고 하거든요. 그 유성구는 아예 들어갈 때 카메라가 얼굴 딱 찍으면은 제 얼굴 인식해가지고 뭐 이영주 체온 36.5도 뭐 혈압 몇 건강 그 바이탈 체크 바로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출입하는 어르신의 수가 통계로 잡혀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노인복지과나 그 어르신 관련 과에서 하는 행정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의 경로당에서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니까 안 오시던 어르신이 더 오시게 되고 경로당 유입하는 어르신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게 또 관리가 되고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경로당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나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좋게 하자 이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올해 광양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그 VR이나 뭐 이런 그 체험,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교육, 이제 보통 거기 오는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못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거기 ICT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올해 끝나고 저희 사례집이나 발표회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공통점과 특징이 있어요. 일단 사업이 쉬워야 돼요.
쉽다는 말은 명확하게 그 효과가 보여야 되는 거죠. 드론이 날아서 낙지를 세요. 제가 이 말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 설명 끝나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쉽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위에 설명하실 때도 좋고 외부에 홍보하실 때도 좋아요. 두 번째는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여야 돼요. 필요 없는데 기술이 좋아 보여서 도입한 사업은 대부분 망했어요. 저희 오늘 성공 사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덜 성공한 사례도 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좋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주민들이 원하는데 여러분의 일이 늘어나거나 여러분이 힘든 사업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여야 됩니다. 지금 나온 사례들은 모두 다 나름 만족하셨어요. 처음에 막 시범 사업이나 이렇게 해볼 때 이제 우왕좌왕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선생님 여러분까지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성공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